바뀐 대표님들 통해서 얘기 들으셨겠습니다만, 예, 이번 주부터 여러 개편을 통해서 많은 대표님들의 시각들이 다양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서 이제 월요일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3부 순서 12시 반부터 2시까지 만나게 되니까 내일은 없다라는 각오로 이틀 동안 얘기하던 거 이제 하루에 몰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정신없이 2배로 속도감을 높여갖고 얘기를 하던지, 제가 쉽지는 않은데 말을 굉장히 빨리 하려고 주말에 연습을 좀 했는데, 이거 막상 또 마이크 잡으니까 생각대로 안 되네요. 또 하려던 말이나 제대로 준비한 거 얘기를 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미국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반등을 주면서 끝나서 이제 좀 도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또 다우가 한 360포인트 빠지면서 와, 또 오늘 마이너스 또 나오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아침에는 잠깐 마이너스 나고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장중 저점으로 치면 더 저점이 만들어지긴 했죠. 그래도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시장이 또 웬걸요 플러스 나가지고 또 상승하는 종목수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새벽녘에 준비하면서 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인데 지금 다 죽으라고 우리들한테 막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역발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가 해서요. 제가 오늘 주제를 지금 장이 플러스 났다고 가져 나온 게 아니라 어제 밤부터 깊이 생각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 다 감안해 갖고 지금 이미 만들어진 장이잖아요. 시장이. 그죠? 이게 뭐야? 시장 분위기는 지금 이미 안 좋을 거 다 반영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이미 반영이 될 만큼 반영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저는 사실 뜬금없이 유가주 올라가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름값이 왜 올라가야 되냐. 주말에 올랐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베스팅닷컴을 보더라도 제가 그 1시간 전쯤에 보기로는 유가가 빠지고 있었는데도 오늘 기름값이라고 소위 불리는 대체제 성격의, 최근에 하다못해 주유소 기름값도 좀 내렸던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난데없이 흔히 말해서 유가 강세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여러 개 강세를 띠고 있어서 그건 좀 뜬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물론 이라크의 전황을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 1시간 반나절은 지나야지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앞에 놓고,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게 상한가를 갔는데 와, 기름값 인베스팅닷컴에선 빠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미쳤나, 왜 상한가를 가고 있지? 우리가 모르는 몇 시간의 갭 사이에 이스라엘에선 지금 가자지구로 엄청 많은 군대들이 진군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석유의 오늘 상승, 또 아까 보니까 중앙에너비스 얘도 지금 24%인데 이미 유가가 한 120불 가 있는 정도 치고,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하러 봉쇄하러 거의 가기 일보 직전, 한 반쯤 봉쇄했어. 이럴 때 나올 만한 가격적인 변동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야,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렇게 빨리 반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넘겨짚기를 엄청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들이 뭐 미국 CNN이라든가 뭐 그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2억 마리의 소식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몇 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해석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지금 봐선 전혀 뭐 금요일 날 상승이 좀 있었던 유가를 치더라도 지금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도 근데도 시장에서 밀어붙입니다. 별일 없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올려버리면 할 말이 없죠 사실. 마치 뭐 전쟁은 그냥 무조건 확전이 돼가지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리전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만 보면. 유가만 보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정도까지 안 가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에도 뭐 오늘은 올라갑니다만 어쨌든 올라갔던 거 결국은 다 원위치 되잖아요. 이 사실 올라갈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원위치 다시 올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이렇게 오늘 첨예한 유가주들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오늘 또 하나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 저도 이것도 사실 이유를 모르겠던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난데없이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시세가 낮던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때에서 관심을 가지라 그랬지? 마이너스 50% 되면은 반등 한번 나온다. 시세 낮던 종목은 반쯤 부러지면 한번 반등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7,600원까지 갔잖아요. 이거 반 토막 내보면 얼마예요? 한 33,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 금요일 날 저가가 32,150원? 이거랑 차이가 1,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반쯤 부러진 거예요. 고점에서. 반토막 났죠. 뭐 그래서 물론 기술적으로 오늘 20% 상승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일가의 어떤 시세를 내줬던 종목들의 상당수가 마이너스 50% 정도 내외에서 정확한 반등이든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든 내줬다라는 거죠.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조금 올랐던 거 말고요. 그래도 뭐 한번 슈팅이 되게 세게 나왔던 애들이거나 몇 배쯤 올랐던 애들이 반쯤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세 냈던 애들이 뭐 10% 20% 빠졌을 때 바닥 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만 의외로 한 반 정도까지 빠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반쯤 뭐 47, 8%든 53, 4%든 요 정도쯤 빠지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이 가끔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저기 유가 관련주 뭐 난데없이 쫓아가셔가지고 와 이거 뭐 이란 전쟁 이란이 들어와가지고 확대되는 거네 이렇게 섣불리 생각은 안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일단 시장의 좀 오늘 특수하게 오르는 애들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역발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시장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들, 그걸 진정시키려고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 과정에 또 난데없이 이제 조금 인플레가 접어들었다. 뭐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창 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이런 걸 타진하고 있던 와중에 이스라엘 쪽에서의 어떤 뭐 대규모의 이런 분쟁과 군사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자극시키지 모른다고 하면서
예, 또 한번 뭐 금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으면서 뭐 지난 금요일도 그렇죠. 예, PC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뭐 생각만큼 이상으로 잘 나왔다 이러니까 이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지연시키는 이슈야 이렇게 반응한 것도 그러니까 시장이 똑같은 재료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국면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치는 것뿐이고 사실 그런 소비 지출 지표가 과하게 빠른 속도로 낙화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해. 하강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 뭐 그 뭐예요?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뭐 그 양반은 지난 주말에도 이런 지표들이나 또 4.9%가 나온 3분기 GDP를 놓고 미국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계속 자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강조되면 금리가 이제 고금리로도 예, 지금의 경제 상황이 버틴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 국면이 되면 시장은 아주 시원하게 또 오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죠.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때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며 또 한계 기업들이 어디까지 버틸 건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역발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장이 예, 대폭락 비슷하게 어렵게 끝났잖아요. 결국 2300을 깨면서 종가가 끝나고 나니까 뭐 이번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나 센터장들한테 긴급 설문을 해봤더니 대부분 얘기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빨리 팔아라. 코스피 하단 2000까지 열어놔야 된다. 코스피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늘었다. 반도체 주식 사는 거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심각하게 예, 보수적인 색채 일색으로 얘기들을 꺼냈더라고요. 이거는 금요일 날 아침에 나왔던 뉴스 모음인데 주말 사이에도 여러 군데 뭐 그 채널에서 긴급 설문조사 같은 거 해봤는데 거의 다 논조가 비슷해요. 2600에서 2400까지 흐를 때는 뭐 제한적입니다. 별 얘기 없습니다. 우리 시장 잘 버팁니다. 그러던 애들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깨지니까 드디어 저 아랫단의 지수 목표를 갑자기 꺼내 놓으면서 뭐 시장 앞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예, 개인 투자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뭐랄까 무기라고 할까요? 예. 예. 그걸 뭐 제 나름대로는 소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리딩하는 뭐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이 돼 버렸어요. 지수가 어느 정도 깨지고 나니까 이렇게 시류에 그냥 편승해서 깨지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하고 예, 올라가면 예,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이게 뭐 누구는 못하는 얘기겠습니까? 예. 그냥 제가 보기엔 너무 뭐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미리라는 게 없어요. 뭐 누군가는 분명히 추석 연휴 전부터 장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으니 뭐 현금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겠죠. 뭐 그분들은 최근에 추앙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 잘했습니다 이러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예, 신적으로 잘 맞추고 매일 맞추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양갈래 국면에서 어느 쪽을 택한 것뿐인 거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추석 연휴만 지나면 많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 그거에 반대쪽으로 배팅을 걸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또 예, 대부분 시장이 더 하락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그동안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가 난데없이 꺼내놓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들 지금 장이 뭐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 뭐 증시 전망을 보더라도 2200대 중반 정도 이하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관련된 뭐 전쟁 포함해서 최근에 정책적인 어떤 관련해서 이런 시나리오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뭐 가장 기본 시나리오는 이제 지리한 뭐 이팔 전쟁이 계속 그냥 좀 당분간 계속된다든가 또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가 다음 달 이제 중순 정도면 또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쉽지 않다. 새롭게 뭐 공화당 쪽에서 하원 의장이 나왔는데 뭐 친트럼프잖아요. 예, 바이든하고 쉽지 않은 또 아마 경론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 시나리오 상으로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뭐 지난주에도 그런 일 많았죠. 왜 우리나라만 된통 빠지냐. 일본하고 중국은 견디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일본하고 맨날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뭐 심각하게 빠지냐고 하면은 일본, 중국은 부양책을 하잖아요. 예. 일본은 한 50조 정도의 부양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중국도 뭐 184조라고 얘기하는 대규모의 부양책을 어찌됐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장 정책이 아니라 긴축하잖아요. 예산도 내년도 올해보다 줄이기도 했지만 뭐 그게 꼭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무조건 돈을 풀어서 뭐 시장을 부양하는 거 나중에 다 후유증이 오는 거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뭐 창고에 있는 돈 아껴서 될 일이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다른 주변국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또 긴축한다고 해서 뭐 일종의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 분명히 돈이 모자란 부분도 있을 터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금리는 금리대로 또 뭐 안 올려요. 몇 달째 지금 6, 7달째 동결합니다. 물론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 뭐 부동산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더 정책적으로 금리를 못 올리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말로는 협박을 엄청 하죠. 예.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부동산 질러가지고 영끌하지 말아라 뭐 이런 하는 경고도 있었고 최근 뭐 우리나라 실물 그 주담대 같은 경우도 7%대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정책 금리 기준금리랑 무관하죠. 기준금리 우리나라 3.5%인데 주담대가 6, 7%대 우습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금리가 3.5%에 묵혀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좀 주변 상황들이 시장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만 빠질 때 왜 그래? 2차 전지 뭐 볼장 다 봤다? 재미 다 봤다? 고점에서 엄청나게 부러지는 데다 요새 전기차 옛날처럼 잘 안 팔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통계값을 보더라도 작년만큼의 성장을 올해 하진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는 더 안 팔려. 뭐 이런 얘기에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 부각되다 보니까 트럼프는 신재생 전기차 싫어하는데 이제 이런 말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엔터 주식이나 엔터는 또 요새 조금 뭐 불미스러운 또 이슈들 나오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죠. 그죠? 그리고 로봇은 오늘 반등 되게 뭐 까닭없이 하여튼 반갑긴 한데 그동안 또 최근 한 2달 가까이 부러지기도 했죠. 꽤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런 또 상반기에 굉장히 급등을 해줬던 섹터들이 대부분 무너지는데 그 다음 순서로 올라갈 만한 섹터들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52주 신저가는 많이 나와도 52주 신고가를 치는 종목의 면면을 보면 되게 한마디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주도력을 갖기가 어려운 개별주들 몇 개만 52주 신고가를 치고 앉았으니까 저런 애들 믿고 저게 주도하면서 시장에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려운 상황들이다. 거기다가
예, 삼중고 여전하다 이래가지고 예, 우리나라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 둔화에다가 트럼프 복귀 이슈까지 단기의 영향 불가피하다.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거 의심 안 하는데 포드도 지난주에 예, 주가 엄청 빠졌죠.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는 데다가 SK랑 합작 공장 하려던 거 연기 결정 내렸고 GM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내년도에 그만큼 전기차 안 팔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완성차 업체들한테서 막 여러 군데서 지금 공이 막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뭐 줄이거나 늦추거나 이럴 것 없이 이렇게 남들 예, 좀 주춤될 때 우리는 그냥 계획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뭐 방향성만 맞으면 나중에 이제 대박 치는 거죠. 딴 애들 막 느리게 하고 이럴 때 미리 선점한다고 했던 부분이 갑자기 내년 초에 의도하지 않게 경기가 죽지 않으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폭증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현대 기아차의 정책이 굉장히 떨어져 나가면서 내년도에 굉장한 실적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나머지 유수의 업체들이나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급에 대한 어떤 미래 계획에 대해서 다소 예, 좀 느슨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영국도 내연기관차 금지에 대해서 5년 정도 시간을 더 부여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최근에 듣는 소식으로만 합산을 내보면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 우호적인 얘기 별로 없지요. 근데 항상 주가라는 게 참 야릇해가지고 올라갈 때도 몇 년 후 거 다 반영돼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최근에 그래서 안 좋다고 얘기 나온 거 이만큼 반영된 거 아니냐. 150까지 갔다가 지금 최대 거의 한 80몇만 원 내려와서 60만 원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나왔으면 최근에 뭐 몇 달 사이에 나오던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생길 만한 가격까지 내려온 거죠. 적어도 150만 원에서 한 60%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게 뭐 120, 130에 사갖고 지금 반토막 나신 분들한테는 허망하시고 뭐 배터리 아저씨 어떻게 된 거냐고 맨날 그런 기사나 나오고 있지만 예,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2차 전지 쪽에서. 그걸 또 기관이나 외국인 일부 수급이 또 채워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개인들 한 일주일 이상 팔고 있고 기관이 대부분 사고 있고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오늘 모처럼 또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불분명한 거는 재료가 나오는데 그게 악재고 호재고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즉시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큼 이전에 있었던 이슈들 아니면 앞으로 뭐 내년도가 어려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주가로서 그래서 그만큼 부러진 거 아니야라고 강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러진 게 이상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부러지니까 추세가 아무리 봐도 아직은 돌린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2, 3일 나와봤자 어차피 내년도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이런 거 수치적으로 나올 때마다 또 부러질 건데 뭐 그리고 예, 공매도는 계속 기승을 부릴 건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팔 전쟁이야말로 불확실성 그 자체잖아요. 지금 미국이 뜯어 말리고 있고 뭐 유럽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죠. 오늘 새벽 기사 보니까 사망자가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쪽이 한 2천 명이고 저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안에서 한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애기들이 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누구의 어떤 탓으로 시작됐다 이거 가리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공방이겠지만 일단 팩트 자체가 너무 안타깝게도 민간인을 다수 포함하는 사상자가 나오고 있으니
뭐 국제사회 옆에서 뭐 싸움을 말리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거 이렇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뭐 솔직히 지금 아랑곳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2차 뭐 2단계 돌입한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지금 구멍 내 가지고 속속 들어가서 뭐 탱크 들어갔다 들락달락거리고 있고 하마스도 지금 텔아비브인가요? 그쪽에다가 또 미사일 날린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싸웁니다.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 보니까 가자지구 쪽에 뭐 대규모의 지상전은 아닌데 약간 들락달락 하니까 이게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못 참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가장 큰 이슈로 그 70년대를 예상하는 건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건 중동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지긴 했는데 예, 그런 이제 반대급 부족으로 친이스라엘 국가들한테 기름을 안 팔고 또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를 봉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름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상황들이 나왔을 때 유가가 순간적으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처럼 130불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미국에서 2개의 항모전단을 그쪽 해역 근처에다가 갖다 놓은 거잖아요. 저는 물론 잘 모르지만 1개 정도 항모전단 아마 한 100여 기 정도의 뭐 그런 비행기 또 그 옆에 그 전단이니까 구축함들 여러 개 뭐 호위함 이런 거 포함하면 2개 정도의 항모전단이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이란뿐만 아니라 몇 개 나라 초토화시킬 정도의 아마 큰 위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은 서로 지금 험하게 오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미국 상황을 감안 안 해서 완벽하게 뭐 3, 40만 명이 한꺼번에 출동해서 지상전을 벌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란은 지금 말로만 엄청나게 떠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대규모로 붙겠다고 지금 바로 가자지구 옆에다가 군대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참 괴로워요. 옆에서 보는 눈은. 아, 저것들도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지금 가장 무난한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바라보는 쪽에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건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주 지리한 전투라는 거죠. 예, 계속 들어가서 하마스 애들 몇 명 죽이고 나오고 또 조금 있다 또 들어가서 또 싸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년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년. 길게는 1년. 예. 1년 만에 그 500km인가 600km의 그 지하 땅굴 다 훑어가지고 하마스 진짜 뭐 다 끝낼 수 있을 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예, 1년 갖고서도 아마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장기전화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유가로서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름 관련주나 뭐 LPG, 가스 이런 애들이 사실 현실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리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거는 같은데 이게 중간에서 뭐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제 니네 이제 그만해라고 했을 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뭐 어떤 이제 절대 존재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11월 중순 정도에 열린 다음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뭐 중동 국가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 뭐 기름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기도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의 모색을 조건을 걸고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팔 전쟁의 확대를 절대 바라진 않으니까요. 그쪽을 좀 중재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을 좀 해봤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11월 중순 정도에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뭐 열린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열린다 그러고 있고 중국은 아직 모르겠다 그러고 있어요. 원래 중국이 더 원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도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보면은 오히려 중국에서 콧대 높게 지금 열까 말까 좀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입장이 이게 좀 바뀌었단 말이죠. 예. 바이든, 뭐 트럼프 때는 사실 중국의 뭐 입장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눌렀다가 갑자기 또 뭐 협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바이든은 중국 쪽에 대해서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건드린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좀 후퇴도 일부 했기 때문에 욕도 먹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 어떤 기대 가지고 중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풀려도 아마 미국 내에서 인기를 회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가상 대결을 통한 지지도 결과만 보면 물론 양측의 친한 미디어마다 좀 성격이 다르겠죠. 뭐 친 바이든계야 박빙이라고 얘기할 테고 지금 보면 뭐 친 트럼프계 쪽 미디어를 보면 5%에서 10%만큼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몇 나라들이 트럼프 쪽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1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 뭐 미국의 다음번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 지금 예측이 안 되죠. 뭐 법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못 나오게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나와서 뭐 사실 이게 중간에 건너뛰고 다시 되는 경우는 제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진짜 된다고 하면 이게 트럼프 2기가 되었을 때 전 세계 및 우리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떤 식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4년 전에 학습했던 효과가 있죠. 그죠? 근데 그때가 결코 그렇게 막 예, 즐겁거나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방송처럼 리와인드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과연 또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는 뭐 조금 더 먼 미래 얘기겠습니다만 이렇게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시장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맨날 바닥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그 소래포구인가요? 월미도에 있는 이 디스코 팡팡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잖아요. 속도감 있게 돌고 쾅쾅 때리면서 어서 떨어져 나가라고 지금 우리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드리잖아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그 많은 센터장들의 긴급 설문조사 얼마나 친절합니까? 2천까지 깨질 것 같으니 빨리 물러나서 자산의 반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담아놓으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야, 그 친절을 조금 일찍 베풀어서 얼마나 좋을까. 한 달 전쯤 추석 전에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 줬으면 이 화마를 피하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더 늘었을 터인데 결국은 작살이 날 대로 나니까 인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나마도 피하세요. 지금보다 더 빠지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2천까지 빠지는 것까지 고민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 반가우세요?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그나마 야, 우리 생각해주는 건 얘네들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말 지금 다 죽어라 죽어라 야 지금이라도 안 나가면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정도 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역발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잖아요. 여기서 뭐 더 어쩌라고. 2200 뭐 초반을 가든 2100을 가든 우리 2600에서 2300 깨질 때까지도 본이든 자이든 타이든 견뎠는데 여기서 2000까지 가면 뭐 우리가 못 견딜 것 같으냐? 아니면 그게 무서워서 지금 그나마 200여 포인트라도 아끼려고 진짜 떨면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유가가 어느 정도 선을 안 넘습니다. 선을 넘는 건 우리나라 유가 관련주들만 선을 넘고 있지 실제 뭐 글로벌 유가는 아직까지 현실을 반영하진 않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은 도대체 무슨 촉이 있길래 저렇게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지난 금요일도 장중에 5% 터치만 10년 만기 국채가 했지만
결국은 요새 터치하면 밀린단 말이에요. 예, 터치하면 몇 번 밀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6%가니 7%가니 뭐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5%만 가면 밀리고 있는 금리 상황을 감안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일촉즉발의 상황들만 많이 뭐 전개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악재성 뉴스로 도배된다. 뭐 저렇게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뭐 진짜 뭐 미래 근시일 내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듯하게 뉴스화가 돼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부 다 뭐 우리 주변을 진짜 못 살게만 구는 얘기들이 가득할 때 흔히 말해서 공포가 있고 위험하다는 이제 직감들을 하시게 되지만 사실 이럴 때가 예, 사자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가 싼내라는 걸 생각해 볼 상황들이 사실 과거 경험치를 보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3차 대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차 대전이요? 이게 일어나서 뭐 여러 나라가 포함이 돼가지고 정말 뭐 진하게 어떻게 대규모의 뭐 전쟁이 나오는 이번에 그러면 핵전쟁 이슈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그때도 뭐 러시아 쪽에서 일촉즉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진짜 대전급이 된다고 하면 대전이라고 하는 건 뭐 재래식 무기 갖고 포 쏘고 뭐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핵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거의 뭐 지구가 뭐 구석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너나 할 것 없이 뭘로 뭐 글쎄요 금으로만 바꿔놓으면 뭐 떼부자가 되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어떤 메가 악재가 나왔을 때 그걸 뭘로 회피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물론 우리가 뭐 인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예. 어렵고 힘들고 다 망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대 안에 이 기간대 안에 그런 그림이 뭐 전혀 안 나올 거라고 물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미련스럽게도 단추를 누르면서 누구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세상 뭐 요지경입니다만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진짜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냐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만큼 악재란 악재 다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악재를 충분히 반영하고 더 추가 악재를 감안해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뭐 지금이서 이제 두더지구를 뭐 찾아서 헤매기보다는 맞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 공포와 위험을 사는데 오히려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유튜브를 만나면서 오늘이 이제 40번째 우리 한국경제를 통해서 유튜브를 만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일관된 흐름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1988년도부터 주식을 경험을 해서 연도로 보면 35년 차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뭐 큰 일갈이라서 성공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것들 기반으로 지금 5년째 활동 중인 한국경제 와우넷 파트너를 통해서는 이런 의견을 많이 내세워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소수 의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사는 게 뭐가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잘 팔자라는 의견과 함께 또 남들이 뭐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약간 청개구리식이죠. 최근에 뭐 그 9월달 초반에 의료 AI라든가 로봇에 대한 그 쏠림이 있었을 때 고점도 집어들인 적도 있고 2차 전지 물론 올라갈 때 저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안 드렸어도
고점 부근에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짚어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나 엔터 주식도 JYP 기준으로 14만 원대 이상에서 더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제 진짜 정리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해서 뭐 몇 배 올라갈 때까지 끌고 간다기보다는 이게 몇 배쯤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보통 미치잖아요. 몇 배쯤 올라간 다음에 야 이제부터 이건 세상에 없는 주식이야라고 해서 흥분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어떻게 잘 뛰어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잘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처음 반등을 뭐 잠깐 모색을 할 때 제 가이드하는 계좌가 나름대로 계좌가 한 6, 7% 정도 그날 올랐는데 몇몇 개 구성했던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도 결국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지만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그거 당시에 좀 주춤되다가도 결국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토요일 날 국고초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분들 펑크 내고 그러실 때 제가 많이 대타로 나와갖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장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뭐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피하시고 어렵죠. 방 열면 욕만 날라오니까. 그리고 제가 그 8.15 머니톡을 최근에 매주 금요일 날 저녁 때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몇 달 전에 한번 우연치 않게 다들 몇 명씩 이제 골고루 한 번씩 저희 대표분들이 출연 기회를 얻었다가 저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뭐 무슨 행운이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왜 밖에 유튜브 나가면 우리 지금 한국경제 유튜브에 접속해서 계신 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험하세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 댓글 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지금 여기 점잖게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뭐 전곡을 찌르는 걸 수도 있는데 좋은 소리 별로 안 하십니다. 진짜. 저희가 아무리 뭐 시장에 대해서든 종목에 대해서든 이런 게 좋아요라고 해서 뭐 선한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려도 너넨 또 뭐 이상한 짓 하러 나온 거 아니야. 뭐 결국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너네가 무슨 실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그중에 일부야 당연히 뭐 들어맞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하여튼 대부분 그러시니까 한번 나가면 넌더리를 내시더라고요. 아우 저런 거 반응 나 싫은데 이러고서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 안 나가게 되시는데 저는 다행히도 뭐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무던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 그래서 그 뒤로도 꾸준하게 나가게 됐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다가 이제 매주 한 번씩은 고정으로 나가게끔 풀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또 뭐 이 안의 소식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렸던 것들 조금 더 밖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는 뭐 다행으로 생각도 하고요.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남들이 좀 생각지 않았던 그런 포인트들을 찝어서 얘기를 드리니까 의외로 또 반응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요일은 월요일 하루로 뭐 줄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날 말씀드릴 거 뭐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뵈니까 그리고 뭐 제 또 개인 유튜브가 있으니까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어김없이 그건 할 거니까 그때 이용해서 또 오시면 또 생생한 주중 라이브를 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같이 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따가 제가 밤방송 11시 거 나가는 게 있는데 오늘이 막방이에요. 4연승 하면서 마감이 될 것 같고 저희 그 한국경제 저녁 방송이 한 2달, 3달 간격으로 개편이 많이 되는데 내일 저녁 7시에 나가는 대박천국 일부도
다른 시즌과 다르게 제가 5연승을 하면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른 요일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가를 이루면서 끝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역발상의 의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재만 다들 막 찾아서 이제 발굴해서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숱하게 많이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아지는 장에서 안 좋아지는 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리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 이제 취합을 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역발생의 의미로 몇 개 좋은 것만 찾아서 왜 장이 반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한테 중장기로는 뭐 제 생각에는 만약 잘 돼도 좋을 건 없다고 생각 들지만, 적어도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시키고 뭐 중송 사태를 좀 소강 상태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이 에이펙 회담 정상회의가 11일부터 17일까지 다음 달 열리는데요. 아마 15일 전후에서 만날 거라는 예정들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중국에서 오히려 목리를 부리면서 왕이 부장이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 우리 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정상회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오히려 지금 중국이 뻐기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뭐 미국한테 간청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중동 사태 나오면서 바이든이 훨씬 더 쫄리다 보니까 오히려 상황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오히려 지금 좀 급하게 된 상황이라서 결국 나중에 되면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중국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나라 업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 제가 항상 갖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보면 시장이 안정되고 또 중국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뭐 매도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중동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좀 역할을 함으로써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직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이런 정상에 대한 기대값도 역시 뭐 당장 오늘부터 열리는 기간까지 열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의 기대값, 그리고 열렸을 때 어떤 게 단기적으로 사실 열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열렸는데 막 싸우고 나서 거기서 뭐가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실무회담에서 할 얘기 다 하고 다 매듭이 젖어 있고,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만나면 사진 찍고 바로 밑에 수석 쪽에서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뭐 서명할 거면 서명하고 이러는 거지, 이 사람 둘이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 해가면서 무슨 대타협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블링컨과 뭐 왕이가 만났든 요 사이에 또 어떤 실무 진짜 뭐 수석 회담이 또 있든 사전에 정지 작업은 다 된 상태에서 만나고 악수하는 거니까, 일단 만나서 악수한다 그러면 뭔가가 좀 어떤 부분에 진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위를 보일 거고, 일단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함의가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상해 증시가 지난주 내내 사실 괜찮았거든요. 예, 시진핑이 10년 만에 중앙은행을 갔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취임 후에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드디어 돈을 푼 효과가 나오는 거냐 뭐 그런 시각들도 좀 있었고요. 지금 뭐 홍콩은 약간 마이너스지만 상해는 지금 아주 강보합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은 오히려 한 1%가 빠졌는데요. 어쨌든 중국 경기도 사실 세계 경기에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최근에 GDP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선방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대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오늘 새벽 뉴스였는데 벵가드나 블랙록 같은데 뭐 얼마 전에 왜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투자가도 공매도 청산을 장기채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그 빌 에크먼인가요? 예.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벵가드나 블랙록 같은 큰 손들이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만 57억 불을 예, 금리로 채권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 대신 이제 금리는 내려가는 걸로 해서 뭐 그것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베팅이니까 경기 둔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예, 국채 가격은 올라갈 거고 국채 금리는 내려갈 거다 이런 시각을 보고 베팅했다라는 거 이거 뭐 적지 않은 날개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 금리가 5% 이상으로 뭐 또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막는 수급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금요일 날 다우가 한 300포인트 빠졌지만 희한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가 올랐어요. 예,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뭐 오늘 나온 얘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HBM 공급 아무리 증설을 해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조금 뭐 별도의 뉴스지만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또 피난처 역할을 하는 또 신규 종목들, 상승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올해 아직까지는 뭐 2달이나 남았긴 했는데 올해 주도주 보면 뭐 AI 쪽 분야의 챗 GPT라든가 AI 반도체, 뭐 의료 AI들이 대단한 일가를 이뤘고 또 로봇주들 뭐 벌써 2번이나 뛰었죠. 그리고 오늘도 살짝 오르지만 자율주행은 뭐 사실 포인트가 많이 갔다기보다는 1년 내내 그냥 주요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 또 2차 전지 지금 뭐 고점에서 뭐 여름 이후에 반쯤 부러졌지만 그 전에는 또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초전도체 뜬금없지만 미래는 분명히 필요한 어떤 소재다 이래가지고 또 일정 수준 꽤 오르는 그런 흐름도 보여줬고, 엔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가격들은 웬만해서 다 부러지긴 했지 엔터주들도 올 초부터 여름까지는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뭐 인수 합병 이슈도 있어서 그랬지만 실적이 워낙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제 대규모의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좋아진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많이 해줬다고요. 올해 주도주는. 근데 내년도 이제 뭘 연말을 뭐 기점으로 하거나 내년도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많이 보여준 게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에코프로거든요. 그리고 루닛, 예, JYP 엔터, 레인보우인데 뭐 다 이 오히려 JYP는 한 3배 정도밖에 안 오른 거지 에코프로 바닥에서 한 12배에서 15배 올랐잖아요. 10만 원 하던 게 150 갔으니까. 레인보우 2만 원대 하던 게 24만 원 갔어요. 한 12배 올랐어요. 루닛 2만 3천 원 하던 게 26만 원. 예, 한 11배, 12배. 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주도주 간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수는 지금 거의 뭐 연초 비슷하게 됐다라고 이제 최근에 내려와서 예, 완전히 무슨 신기루처럼 여름 한나절까지 쫙 올랐던 애들이 고점에서 한 작게는 30%에서 한 60, 70%까지 빠지면서 많이 원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는 그냥 이대로 축 처지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테마나 아니면 최근에 조정 깊이 받은 애들이 앞서서 금리도 구조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이팔 전쟁도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교섭 사이에서 좀 낮아질 수 있는 확률들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환율도 좀 안정을 되찾는다고 보면 최근에 지수를 굉장히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3대 4대 악재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방향성으로 더 그쪽으로만 갈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미리 좀 반영된 부분이 적지가 않은데, 이게 진짜 그쪽으로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쪽으로 더 가면 어떡하냐고요? 예, 그쪽으로 더 가도 저는 그쪽으로 우리 시장이 딸려갈 포인트가 인간적으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빠져서. 예, 더 갈래야 어디까지 더 가라고. 우리 뭐 700선 깨지는 거? 아니면 뭐 2200까지 밀려봤자 지금 뭐 포인트를 몇 포인트나 돼요. 최근에 내려온 게 350인데 여기서 깨지면 얼마나 더 깨지라고. 예, 이런 약간 좀 신경질적이지만 역발상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뭐 연말과 내년도를 관통하는 변수들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정치 이벤트, 우리 총선, 미국의 대선, 이거 굉장히 크죠.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요거 몇 달 전부터는 또 인물준이 뭐니 하는 애들로 해서 잔뜩 도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형이 180도 바뀌던지 아니면 누군가 중심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슈가 만들어질 건 뻔하고, 자, 올해 덥고 비 오고 뭐 태풍 많고 지진도 나고 온갖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성 아니면 뭐 인간이 의도한 재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 이거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년 여름이 더 덥고 더 비가 많이 오거나 더 가뭄이 심하거나 더 심한 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지금 사람들이 거의 뭐 더 더워지는 지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실체적으로 내놓거나 우리 스스로가 뭘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지금 줄어들어서 뭐 오존층이 보존되고 오존층이 뭐 두터워져서 태양광이 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 여름에는 더 강력한 태양볕이 우리 지구를 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 그러면서 나오는 뭐 빙하의 소실이라든가 해수면의 온도의 상승, 뭐 온도의 상승뿐만 아니라 수면의 상승, 이걸로의 해류의 변화 이런 것들로 또 많은 기온적인 변화들을 이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적지 않은 변수인데 당장 지금 솔직히 우리가 뭐 중내모내 하고서 싸우고 앉았습니다만 이 거대한 자연의 재해를 과연 어떤 식으로 맨날 뭐 부러지고 뭐 다치고 뭐 푹 꺼지고 무너지고 휩쓸리고 이런 다음에 또 짓고 진짜 뭐 아닌 말로 가슴 아픈 얘기지만 도로 뭐 짓는다라고 하는 재건이라고 하는 거, 왜 우리 그 지금 그 막 불황기니까 요새 제일 좋은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광고업이라 그래서 가게가 금방 들어섰다가 또 망하고 딴 업종으로 바뀌고 이러니까 맨날 그 가게 간판 관련주, 그래서 간판 가게만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자주 섞인 농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후변화가 무쌍한데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결국은 휩쓸려 나가고 또 거기에 무언가 뚝떡거리고 또 짓고 또 조금 지나면 또 휩쓸리고 지진도 났던데 또 나고, 이런 상황들만 계속 반복되는 미래가 참 안타까울 수 있는데 진짜 어떤 지구나 인류의 본원적인 어떤 뭐 생과사의 어떤 이런 궤적을 깊이 고민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건 뭐 일각에서 보면 물론 이건 뭐 환경론자들의 그냥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괴롭지 않은데 그걸 그냥 그림처럼 괴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트럼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구는 별일 없고 화석연료 아무리 써도 괜찮은데 뭔 얼어 죽을 신재생이야 이러면서 파리 기후협약 뭐 탈퇴도 했었으니까 시각차가 이렇게 극명하게 사람마다 다르니 지금 뭐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면 공멸이다라고 얘기하는 일각의 상황에 대해서 애써 무심하거나 그냥
나 사는 시대 동안에 별일 없으면 뭐가 걱정이냐. 거기에다가 엄한 돈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도 뭐 안 하고 나중에 뭘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팬데믹 이후에 뭐 결국은 지역 분쟁 이슈라든가 진영 논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 우크라이나와 또 서방 세계 그리고 뭐 러시아와 또 뭐 중국과 북한을 잇는 이런 뭐 공산 세계 쪽의 축이 또 명확하게 되면서 나오는 불필요한 어떤 뭐 다툼으로 인해서 나오는 또 현상들. 물론 그게 일부 업종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촉매제가 되기도 하죠. 뭐 방산주 쪽은 신났잖아요. 계속 까부시고 또 만들고 쓰고 끊임없이 재활용해서 포탄 만들고 무기 만들어서 또 제공하고 이러니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마는 와, 근데 뭐 나머지들은 예,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또 중간 소비재, 중간재 어떤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애를 받으면서 뭐 곡물을 비롯해서 많은 기초 소재단에 있어서 이 지역 분쟁이 만든 효과가 제일 이제 그 첨예한 거는 각 나라별로 그 소재나 광물, 뭐 식량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안보 아이템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옆 나라에 뭐 싸게 제공했던 거 더 비싸게 안 주면 우리 수출 못해.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커지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게 만들기도 하고 나라 간에 또 뭐 사이가 좋아질 일도 없고 니네가 그렇게 복수하면 우리 쪽에서 뭐 하던 것도 카운트 파트너 쪽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우리 쪽은 이걸 니네한테 불리하게 적용할게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진영 논리가 훨씬 이제 강해지다 보면 이게 불필요한 또 비용들이 늘어나고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자극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려서 뭐 인플레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연준은 당연히 뭐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인플레를 자꾸 유발할 수밖에 없게끔 흘러간다고요. 예, 과정 자체는. 자꾸 억지로 막 짓눌러서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라도 뭐 GDP를 낮추고 인플레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하지만 그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예, 억지로 수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예, 그거는 일시적으로 진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예, 완전 그냥 짓 누르는 거죠. 뭐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의 목표를 달성했어. 뭐 이러는 것뿐인데 예. 그리고 돌발 변수 이번에 28 전쟁도 갑자기 10월 며칠입니까? 7일인가? 예. 일어날 줄 뭐 알았겠습니까마는 예. 팬데믹과 같은 질병에 대한 우려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발병된 지 한 3년 차, 4년 차로 접어드는데 뭐 오늘 큰 이슈는 안 됐지만 소위 그 원숭이 두창 이슈로 해서 어느 나라인가 뭐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이번에 뭐 중국 폐렴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건강들 다들 유의들 하시고 폐렴 안 걸리는데 하여튼 주안점을 두시고요. 예. 몇 가지 또 건강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 같은 것들이 또 내년도에 어떤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이고요. 또 말도 안 되는 또 자연재해 같은 것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변수는 뭐 불확실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역발상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지금 다 뭐 시장이 죽었어. 뭐 이제 뭐 어려운 것만 남았다. 우리 드디어 경기 침체로 접어들면서 예, 시장이 꼬꾸라지는 것만 남았다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오늘 뭐 지금 장중에 잠깐 오르는 거 뭐 아무 눈길도 안 찰 거예요. 어차피 빠지게 돼 있는데 이런 시각도 있고요.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장은 사실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 버티면서 금리 인하를 맞이할 거냐의 관점이지 저 역시도 사실은
아주 장기적인 상황에서야 당연히 우상향의 시장을 늘 꿈꾸지만 지금 국면으로 보면 금리가 어찌됐든 거의 최상권까지 올라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연준의 스탠스를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지금의 고금리를 뭐 더 하이어 더 롱고라 그래서 더 길고 더 높게 그냥 유지한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오는 현상은 전부 다 대기업이고 현금 잔고가 많으신 가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외순으로 결국 터지게 돼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그냥 우리가 골디락스적으로 어떤 기업도 망하지 않고 어떤 가게도 잘 버티면서 그냥 무난하게 시장의 어떤 경기가 살짝 흐렸다가 도로 맑아지는 국면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중간중간에 불협화음과 또 버티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한계 그 가게들이 꽤 여러 나오기 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나오는 부분을 과연 증시에서 이미 많이 빠진 걸로 그냥 됐어라고 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연준이나 시장에 경고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앞으로 몇 달 내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고 그래서 몇 가지 역발상에 대한 관점들을 가질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역발상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뭐 단기에 다 죽었다 그럴 때 며칠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추세를 돌려서 이번에 뭐 연말까지 2,800 넘고 내년 봄에 3,000 넘고 이런 장이 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차피 금리 하락이라는 거 드디어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추세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단기에 많이 빠진 뒤에는 어느 정도 돌림장은 나오기 마련이니 이번 장이 그런 장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일부 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남보다는 더 뭐 원금에 가깝게 회복을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덜 깨지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구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가 일단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보수적인 얘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내년도는 더 안 팔린다. 뭐 이게 일부 유튜버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 계획을 내년도에 내놓으면서 내놓는 계획치들이 다 보수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거를 누가 해안을 가져서 와 내년도 저것들 예상이 다 틀렸고 내년도에 전기차 되게 많이 팔릴 건데 뻘짓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회사들 현장에서 뛰는 그 업계 사람들이 추산한 것보다 소위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예상을 할 것 같지는 않죠, 솔직히. 다만 주가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해서 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니, 안 좋다고 하는 거를 과하게 반영했으면 그 과하다라는 수치만큼은 좀 돌려놓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배터리 이슈가 굉장히 강하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경량화 이슈라든가 또 현대기아차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2분기 때 굉장히 부진하게 방향성을 틀었던 일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는 면들이 있어서 경량화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의 핵심적인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LG그룹의 3사, LG전자와 LG이노텍 디스플레이의 전장 부분 수주가 2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뭐 관련되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장과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센서 쪽 이런 쪽에 관련된 산업 쪽이 유망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뭐 LG전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AI 쪽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일가를 이뤘죠. 의료 AI라든가 뭐 로봇 분야, 자율주행.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고도화되고 매출단을 일으키는 쪽으로 수치가 잡히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진짜 다가오는 미래잖아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피드럭으로 소위 명명이 되고 있는 비만이나 치매, 탈모 쪽,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암을 정복하는 쪽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뭐 글로벌 파마 중심으로 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들이 도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조선 쪽의 경기는 앞으로 3, 4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철강 가격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랑 뭐 숙련공들이 충분하거나 이래서 납기가 과연 맞춰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든 수주를 해왔으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일부러라도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할 뿐이지 전 세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 75억인가 돌파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몇 년 미래에는 100억 인구를 얘기래요. 100억. 우리나라는 준다고 하는데. 예. 그럼 그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할 건데요? 뭘로 먹일 거냐?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뭐 덜 먹고 그냥 50억일 때 먹었던 식량을 반씩 나눠서 100억이 먹을 거냐고 아니잖아요. 결국은 식품에 대해서 지금 뭐 진짜 우주인들이 먹는 알약 같은 걸로 대체하는 어떤 미래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식품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도 여러 이슈 때문에 정부에서는 식품 가격에 대한 안정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고 있지만 삐져나오듯이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원재료가 작황에 부진하고 뭐 관련된 그 양이 안 나오는데 똑같은 양을 만들려면 결국 더 비싸게 사와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제품 가격에 어떻게 영원히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결국 계속 오르게 된다. 근데 오르면 또 적정 마진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라면 회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어찌됐든 뭐 냉동김밥도 미국에 잘 팔린다고 합니다만 K한류나 K푸드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 이슈도 있고 또 자연 재해를 통한 어떤 그 산출량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슈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곡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전쟁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 뭐 누가 농사를 지어서 다음번 양을 맞출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은 내년도에 또 한 번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식량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 농사를 그르친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봄부터 산출량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들이 뭐 물만 마시고 사는 거 아닌 바에는 결국 우리나라만 인구가 줄어들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분 당연히 지금 계속 늘어난다. 식량 모자라게 돼 있다. 식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업황은 좋은 거죠.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건 결국 먹는 일이지. 그 부분에 해당된 거는 가장 먹고 뭐 사냐 죽느냐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실 우리나라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도 우리나라의 사료주나 비료주가 올라가는 게 참 머쓱한 일이죠. 우리나라 2억 마리에 있는 사료주 비료주가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지나면 또 다시 더 원위치 됐어요. 올라가 봐야 우리나라 비료 사료가 특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또 특히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서 뭐 나오는 산출량이 이렇게 줄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자연재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가 훨씬 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는 조금 자유로워진 거는 너무너무 다행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런 식량 부족의 어려움은 또다시 어떤 식량 지수의 움직임 같은 걸 잘 보시면
유의미한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를 갖고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자. 제가 여러분들 뭐 의견 주시는 거를 거의 지금 안 읽고 저 혼자 화면 보고서 쭉 얘기를 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에 다 동의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뭔가 얘기하실 거리들이 있어서 한번 올려주시는데 제가 잘 보질 않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인식을 하고 얘기를 좀 토론식으로 해본다든가 이런 게 꿈이긴 하나 시간이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느니만큼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전부 다 읽어드리거나 또 반영해가지고 제 생각을 또 전달을 다시 드리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모자란 부분은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을 하시거든 내일 모레 제가 이제 화요일은 더 뵙질 못하니까 수요일날 밤 9시에 약 100분 정도쯤 시간을 열어놓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제 개인 유튜브니까 오신 분들하고 조금 더 약간 쌍방향의 이런 뭐 교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요. 지금은 사실 저 아직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라이브 하면 한 60명 오시거든요. 지금 여기는 한 3만 명 계시잖아요. 그 이분들 얘기 다 듣고 제가 뭐 대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버겁고요. 지금 이제 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아무리 누르셔도 아직 2,000명도 안 돼요. 오시는 분 한 60명 라이브 때 오셔서 한 100명까지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 제 그 주식 리뉴얼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첫 방문은 내일 모레 수요일날 밤 9시에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벤츠도 그랬다죠. 테슬라가 하도 가격을 낮추니까 뭐 눈물에 읍소를 했다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걸 저도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뭐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쫙쫙 올려가지고 또 잘 팔릴 때가 있을 땐 쫙쫙 올렸지. 근데 어느 정도 얘네들도 한계를 맞이한 거예요.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중국에서도 안 팔릴 뿐만 아니라 안 팔리네?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경쟁사 또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하고 가격을 지금 몇 번이고 낮춘 거죠. 근데 지금 뭐 소위 그 유명한 그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만큼 지금 못 만들죠. 대수를. 그러니까 BEP를 못 맞춰요. 지금 이렇게 높은 단가로 양산을 해봤자 뭐 진짜 한 200만 대, 300만 대 정도 만들지 않으면 못 맞추는데 아직 그런 양산 시설을 갖추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근데 테슬라에서 자꾸 가격 낮춰가지고 더 안 팔리게 만드니까 서로 죽이는 거 하지 말자고 지금 뭐 읍소를 한다는 얘기들도 지난주에 나온 것 같은데 업계가 얼마나 비정한데요. 뭐 테슬라가 그런 말 듣겠어요? 더 낮춰서라도 나머지 경쟁자 따라오지 못할 만큼 무참하게 짓밟을 확률이 높거든요. 냉정하게 아마 할 겁니다. 다른 애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거고 지네들만 결국은 살아남겠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시장을 보면 이제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테슬라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들은 내연기관차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는데 더디거나 넘어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기서 지금 억지로라도 넘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조류가 또 안 팔리네 이렇게 되니까 또 멈칫멈칫 하면서 지연이 됐을 때 나중에 다시 또 속도를 내려면 그만큼 더 힘이 들 거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제 아는 지인 중에 기아의 저 소아리 공장에 계신 분이 계셔서 한번 물어보니까 몇 달 전부터 그 소아리 공장 두 라인 중에 하나를 지금 전기차 라인을 바꾸는 작업을 몇 달째 하고 있거든요. 참 그러면서도
뭐 최고의 분기 순이익이 나오는 게 대단할 정도인데 라인 하나가 멈춰갖고 지금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갈고 있으면서 나오는 그 기회 손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현대기아차가 그런 걸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건 예, 나중에 정말 전기차 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면은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일가를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와 이렇게 잘 팔리고 뭐 분기 순이익 엄청난데 아 왜 주가는 안 가지? 예, 그러면은 진짜 저도 답답해요. 왜 안 가지? 진짜. 예. 역시 아이디어로 봤을 때 뭐 ETF 쪽 출시도 그렇고 고대역도 메모리 여전하고요. 오늘 오르다가 말긴 했습니다만 전 여전히 전선주에 대한 LS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갖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렸나요? 로봇 드론 전시에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은 최근에 조정도 좀 있었죠. 예, 9월 초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당시에 그 쏠리면서 한번 대규모의 급피치가 있은 다음에 하락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11월 달에 서비스 로봇 개정안 시행이 되면 좀 달라질 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눈 앞에 커피라든가 뭐 택배 같은 거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이 많이 다니게 돼요, 앞으로. 예, 합법으로. 지금은 그게 다니는 게 뭐 그런 도로나 이런 데 불법이니까 못 다니지만 그런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 드론도 일부 다닐 거고 뭐 다니게 되면 아마 로봇이 그냥 돈은 못 버는데 너무 비싼 애들 이렇게 평가받는 것보다는 훨씬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그 피치는 솔직히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근데 로봇은 뭐 지금 물론 매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싼 애들이죠. 예, 인정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하드웨어적으로 로봇을 쓰이는 어떤 나라에서의 어떤 충성도나 사용량에 있어서는 뭐 다른 나라에 뭐 훨씬 높은 수준의 로봇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로봇주들에 대한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는 발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인보우라든가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도 적어도 기술력 쪽에서는 뭐 양산 모델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 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글로벌적인 위상도 나름대로 있고요. 또 일가에서는 그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가 뭐 내후년까지는 상장을 또 해야 된다라는 뭐 무조건 옵션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내년도에 IPO 과정을 겪으면서 또 관련되는 어떤 로봇주들의 키 맞추기 이런 것들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미래는 갑자기 뭐 터미네이터 생각하셔가지고 예, 못 쓰겠어 이런 세상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일정 폭의 조정 이후에 주도주가 하나 등장을 하면 로봇주들이 와 그러고 옛날에 바이오가 뭐 그 하나의 드라마틱한 거 기술 이전하면 나머지 애들이 와 그랬던 거랑 약간 유사해요. 로봇주 움직이는 게. 그래서 하나의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한 1, 20개 종목들을 끌고 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쯤 조정받았던 두산 로보틱스의 저 급상승이 만든 효과를 한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서 다음 주엔 조금 더 전향적인 어떤 의견들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57분 정도 됐고 제 순서가 이제 한 1분 정도 이내로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얘기를 뭐 확장을 한다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시장이 어렵게 지금 금요일과 오늘 양이틀 어쨌든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날개 지수로만 보면 굉장히 미약하죠. 300포인트 빠졌는데 금요일하고 오늘 합쳐서 10여 포인트 오른 거가 뭐 대단하겠어요. 아직까지 시장을 이제 막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눈길과 입심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추가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수준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 유가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이 아주 최악의 상황을 이미 저 건너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땡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 너무 억눌리시지 말고 조금 더 소수의견적인 측면에서 역발상의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리한 얘기 들으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앞으로 열리게 되니까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저는 월요일 날 12시 반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겠고요. 내일 모레 9시, 밤 9시에 주식 리뉴얼이라는 제 개인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